네, 세계는 우리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분이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와서요. 그러게요. 네. 안전 운전하고 오셨죠. 네. 네, 가실 때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대선 딱 1년 남았습니다. 정확히 1년 남았는데 네. 요거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잡벅 타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벅 타임이요. 2016년 미국 대선 때 네.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맞췄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방송에서 했고요. 시선 집중해서 예. 2016년에 그 당시에는 신동호 아나운서가 하시죠. 예. 별로 안 좋았던 시절 같은데요. 아무튼 네. 국제정치학자인 제가 미국 정치 판세를 감히 예측했다고. 그때는 정부에 몸담기도 전에 아니에요. 학자 그냥 교수요. 지금 그때 어떻게 맞추셨어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그날이 그 방송을 했던 이유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트럼프가 당선된 날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주자까지 당선됐을 때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상 조짐이 있다. 오늘 좀 말씀 나누겠지만 뭐 미시간, 뭐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등에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제가 오하이오 주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민주당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소위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주당의 소위 케어를 못 받았던 도시여서 소외감이 좀 많은 그렇게 됐죠.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감히 국제정치학자가 미국 판세를 이야기하냐, 미국 정치학자도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잠깐만요. 국제 정치와 미국 정치는 다른 겁니까? 예, 우리 정치학에서는 미국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 정치도 국제 정치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결국은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저한테 사과를 한 일이 있었죠. 사과를? 네, 만원 빵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때. 그럼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이겨본 적이 없는 게 남이 안 거는데 다 걸어갖고 한 거죠. 지는 바람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때 그 신통력으로. 예. 1년 뒤에 미국 대선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마치기 어렵죠. 하물며 구청장 선거도 어려울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특수관계십니까?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가깝게나 먼 발치에서 본 적은 있죠. 일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런 거 저거 떠나서 트럼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을 설명하려면 미국 정치를 읽어야 되겠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면 앞으로 이런 판세가 유지된다면 저는 트럼프가 낙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죠. 네. 예, 여론조사는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누가 더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선거제도를 알아야 돼요. 미국 선거제도는 첫 번째 대원칙 승자 독식. 그렇죠. 51%를 넘으면 다 이긴다. 즉 어떤 주든 배정된 그렇죠. 선거인단의 100%를 51%의 지지만 받으면 다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권자 투표로 하면은 더 많이 받았지만 대선에서 그렇죠. 지는 경우가 발생.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를테면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마치 선거 운동에 그렇게 경합주는 아니에요. 당연히 민주당이 먹고 들어가는 건데. 경합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서부지예요. 네. 이곳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미국 대선의 판세가 읽혀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우리는 민감한 나라이니 미국의 이 선거가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선거가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 어떤 소위 쿠션이 돼서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기록을 남길 것 같아요.
무슨 기록? 그러니까 역대 최고령 대통령 후보죠. 아, 그런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하루가 역대 최고 대통령입니다. 미국 중에. 매일 네. 42년생이신데요. 리빙 레전드예요. 예. 네. 그렇죠. 리빙 레전드. 영어를 좀 하시네요. 예. 약 81세이십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어서 77세셔요. 그러니까 42년생 대 46년. 근데 그러니까 기력 차이는 엄청나 보이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다 뵀지만 상당히 쌩쌩하셔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정정하시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을까라 생각되고요. 거기는 산삼도 안 날 텐데. 예, 두 번째 기록은요. 45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46대 바이든 대통령, 즉 전현직 대통령 간의 리턴 매치가 리턴 매치죠. 예, 그러니까 네. 혹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리턴 매치가 또 있었나요? 미국 헌정사를 따지면 두 번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22대하고 24대를 대통령을 한 거죠. 건너뛰고 예, 한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나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은 각각 서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높고 바이든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든은 워낙 고령이라 실수나 체력에 딸리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어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트럼프는 소위 우리 표현을 한다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트럼프에게 사법적 조치, 즉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유죄가 판결이 되면 그의 완주가 가능하겠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고상한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둘 다 발광체는 아니고 반사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이죠. 그래서 두 달 후인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런저런 판세를 따지면 지지율상으로는 트럼프가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별 특히 경합주의 판세를 읽어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새길 빠졌고 저는 평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미국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4년이죠. 참 4년, 네. 4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연임이 가능하게 네. 4년 중에 1년을 대선으로 지금 허비하는 거잖아요. 허비라는 표현은 성립이 안 되고 아무튼 1년 동안 대선전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국정이 제대로 됩니까? 사실 남이 나라 국정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정을 생각해야 되지만 국제 정치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뭐 국제 정치학자들도 국적이 없습니까? 아니 제 말씀은 예. 그러나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종의 운명 아니겠어요? 뭐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심지어 미국 국회의원인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러니까 늘 선거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의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늘 유권자의 평가에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헌법학자분들도 뭐 연임이 좋으냐 단임이 좋으냐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이 공감대는 연임이 단임보다 낫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재선을 바라고 그렇죠. 정신 차리고 국정 편다. 그렇죠. 5년 동안 정부에 있었던 저로 봤었을 때도 5번째 해, 그러니까 마지막 단임의 마지막 해는 길게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부질도 없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힘도 빠져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국정을 운영하며 이제 어떤 탄력이 필요할 때고요. 동시에 연임의 두 번째 임기에는 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축적된 국정을 바탕으로 뭔가 좀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있게 정책을 오히려 추진할 수도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정밀 분석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런 바이든하고 트럼프로 나눠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저는 뭐 여론 전문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소위 정치학 박사로서 혹은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지난 한 달간 12개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네, 이거를 취합한 사이트가 있어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인데 이걸 봤더니 대충 보니까 45대 43
그러니까 트럼프가 45, 바이든이 43. 그렇게 박빙이라고요? 예, 박빙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도상에서 트럼프가 좀 세게 이겼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위인 조사가 4개, 12개 중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또 바이든이 우위인 조사가 4개. 아, 거기도 여론조사가 갈리는구나. 예, 나머지 4개는 동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인단 538명 중 승계독식 제도에 의해서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이 되는 것이어서 그렇죠. 미국 전체의 전반적인 지지도가 소위 선거의 기세를 좌우하긴 하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은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하이오, 네바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7개 경합주인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난달 5일에서 10일 블룸버그 통신이 이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아, 거기만 따로 떼어서? 네. 그러나 여기서 5개 주에서 트럼프가 모두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저기 경합주라는. 그러니까 네바다와 미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서 그 동시에 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 선언들을 보니 바이든이 하는 정책보다 트럼프 하는 정책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어떤 정책? 외교나 경제 부분에서도요. 그럼 한번 나눠서 보죠. 외교 부분 있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관두고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주들에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미시간을 제가 눈여겨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미시간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고요. 예로부터 공업 도시였어요. 그렇죠. 노조가 강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미시간을 중심으로 여기를 아이언 벨트, 소위 철의 벨트라고 불렀어요. 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에 일리노이인 시카고부터 해서요. 미시간의 디트로이트,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그 다음에 뉴욕주의 뉴욕을 해서 여기가 철광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됐는데 그래서 자동차, 철강, 화학이 발달이 되어서요. 노조가 강성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여기가 미국에서 가난 지수가 제일 높은 동네였어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할 때 그래서 조명됐던 곳 아니에요? 예, 그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상하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첫 번째, 미국 전체의 인구의 650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예. 300에서 4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추정치로 한 360만 몇 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아, 무슬림입니까? 예. 물론 우리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머슬림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게 되냐면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요쪽에 경합주에 공교롭게 많이 집중적으로 거주합니다. 특히 4년 전에 대선인 미시간에서요. 여기서 59%의 무슬림들이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에서 15만 표 차로 이겨요. 그래서 사실 대선에 결정적으로 이기게 된 건데 이때 19만 명의 미시간주 무슬림 거주자들 중에 15만 명이 바이든을 찍어요. 그 무슬림의 그 몰표가 결국은 여기서 그러니까요. 미시간을 이기게 만들었고 네. 미시간이 이기니까 전국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난달 말일 날요 이슬람 민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이슬람교 당원들인데 서한을 편지를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휴전을 취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휴전을 달성하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가자 지구가 붉게 물들수록 당신의 선거주도 붉게 물들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은 지금 이스라엘 편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미시간과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쪽 지역의 무슬림인들의 움직임. 동시에 또 한편으로의 우리의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650만 명 되고 정관계에 쫙 포진되어 있으니 그 바이든을 지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일편 타당한데
젊은 유대인들이요. 소위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왜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대? 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보통 시민들이요. 리버럴 유대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뭐 큰 이슈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의 정치를 읽긴 하는데요. 전 두 가지 이슈가 미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잘 안 나오는 건 하나는 낙태 문제. 아, 진짜 그렇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문제인데요. 특히 교육 중에 청년들이 그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등록금 융자 받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면제를 해주거나 나라의 지원이 들어가는 문제. 즉 미국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그 얘기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까지 계속 학자금 융자 갚고 있었다라는 뉴스가 그 얘기네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선 우리는 여기 서울에 앉아서 워싱턴 정치를 보면 거시경제, 미중 관계, 그렇지. 그리고 뭐 이란 하마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보지만 사실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낙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미국 대법원이 낙태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화당 주들은 대부분 낙태를 불법화 시켰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예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안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이거는 여성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게 좀 상당히 경합인 거고요. 일종의 나누는 이슈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소위 선심성이라고 했지만 미국 청년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은 그 융자와 등록금 융자 같은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를 일종의 탕감해주는 조치를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하죠. 어떻게 이거는 소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등등해서 이제 이게 경합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미끼 이슈일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그게 컸구나. 네. 근데 그러면 청년층이 오히려 바이든은 계속 지지해줘야 도 이상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보면 모든 미국 청년들이 다 탕감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작은 정부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결국 이게 세금이 된다는 의미일 텐데. 그렇지,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이게 코로나19 때 지급했던 등록금 융자 감면을 처음으로 시행한 게 2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연방정부 돈이 320억 북, 우리나라 돈으로 41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그렇게 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작지만 그들에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입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 외교적 그다음에 안보적 영향이 있지만 그들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생활 이슈가 중요한 한국 정치의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공정 담론이 또 미국 대선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대선 승복 문제. 대선 승복 안 한 사람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트럼프. 그리고 우리 심심하면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데 맞아요. 총기를 소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시민단체부터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고요. 또 의료보험 문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걸 다시 일부 재건했거든요.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경제 민생 문제군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트럼프 같은 경우 저는 트럼프 이제 그 바이든한테 지고 사실상 끝났다고 아마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생각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왜 틀렸냐고. 트럼프는 아마 백악관을 걸어 나오면서 그리고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오늘 있을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강세이냐 이걸 텐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미국 시민들 유권자들의 바닥 민심을 잘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민주당 정부 그러니 저 사람들 당신들을 위하기보다는 큰 기업 워싱턴의 기득권들만 위하는 정책하고 있잖아.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중국을 크게 압박해서 미국 기업들 돌아오게 했어. 미국에 소위 등쳐먹고 있는 이런저런 동맹국들 유럽 국가들 돈 더 내게 했어. 우리는 절대로 국제적인 국제 정치적으로 크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지만 미국을 다시 강하게 할 거야. 쓸데없는 외국의 분쟁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근데 바이든 봐 지금 우크라이나도 해결 못하지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하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24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물가는 높지. 그리고 내가 대통령일 때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도 막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레토릭들이요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역시 그 바이든이 조금 전에 교수님 이제 진단을 쭉 해줬잖아요. 바이든이 왜 인심을 잃었는가. 네. 그 반사체라고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게 반사와 이게 소위 액션과 리액션이 있는 게 정치일 텐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던 미국과 점점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미국보다 더 극단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뭐 진보든 보수든 하나 동의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잘 사는 미국이 때로는 상당히 너그럽고 때로는 이런저런 못 사는 나라들 도와주기도 했고 원조 많이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치 관련해서 비전도 제시했었다. 우리가 독재 국가였을 때는 민주주의 지원해줬고 그렇죠. 지금도 뭐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즉 이렇게 나누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매우 이렇게 이기적이 되었을까? 지금은 통 큰 미국에서 쪼잔한 미국이 됐다. 아니 이를테면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다가 그렇지 맞아. IRA와 그다음에 반도체 입법 같은 거 해놔서 너 맞아. 중국에 투자하면 우리한테 안 돼라는 식으로 반자유무역으로 하고 이렇게 소위 진영을 나누는 외교를 계속할까? 그리고 너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 우리도 너한테 돈 벌 거야라는 식의 정치가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그걸 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지역 분쟁 우크라이나와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곳에 한반도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소위 패권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미국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았던 미국과 좀 다른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를 막 주창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되고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아주 나이스하게 말이 바뀌었죠. 말만. 예. 그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원인이었느냐 증상이었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결과이고 그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든 거냐 아니면 반영한 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민심이 아까 언급했던 경합주 중심으로 불불 끓고 있는데 여기다 불을 지핀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중심 그다음에 뉴욕주 가면 그런 인식과 좀 이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와 세계와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가운데 저도 살아봤지만 여전히 소위 미국 중심, 그러니까 미국 피해 의식, 소위 동북아 한국, 중국이 우리를 해먹었다는 인식, 뭐 그런 거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죠. 네. 다시 이제 그럼 두 사람으로 나눠갖고 지금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지금 이 기세로 가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든이 지금 1년 동안 내년 11월 5일이 대선이래요. 네. 1년 동안 두 눈 멀거니 뜨고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득달같이 뭔가를 막 쪼아내고 뭔가 성과를 뭔가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저거 다 빼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외교 정책의 극단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자극적인 외교적 언사를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맹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대놓고. 네. 오우씨. 왜냐하면 지금 미국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특히 이번에 새롭게 하원의장 된 분이 소위 트럼프의 아바타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히 극우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오케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은 maybe 이거거든요. 그러니 야 나머지 동맹국도 나도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가 좀 그러니까 출연해서 지원해 주라.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맞서고 자유시대를 자유국가를 구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 압박이 시작될 건데 대중 압박이 더 강화된다는 의미는 기존에 했던 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차, 소위 미래 먹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첨예하게 제재를 할 거예요. 동시에 또 시진핑과 이번 달부터 대화는 하겠으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그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즉 강한 미국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 정책을 강조할 거겠죠. 그다음에 살 떨리는 질문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왜 반드시 살이 떨려야 됩니까? 지금 빈센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에 돈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당연하죠. 댓글부터 그렇게 나오잖아요. 살 떨리지 그러니까. 아니 뭐 방위비 분담금 10배 증액 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방위분담금만 생각해도 지금 다리 쥐가 와요. 제 담당 비서관이었고요. 차관이었을 때도 어떻게 협상하셨어 그래?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기존의 관례와 전통을 무시한 채 10배 이상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걸로 하겠다라고까지 했었고 두 번째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돈은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렇지. 돈 주겠다는 사람이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원칙과 한미동맹의 전통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요. 네. 이거는 통상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돈 더 내놓을 거다 이건데요. 그렇지. 첫 번째 방위분담금은 5년에 한 번씩 협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가 되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거는 2021년도에 타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가 되면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25년 2월에 이제 선서를 해서 되는 거거든요. 당선이. 우리는 계속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통 크게 쓰지 않겠어요? 한미 동맹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사실 그러면 주한미군을 통해서 큰 이익을 취하지 않겠어요? 그럼 한미 동맹이 변질되는 거죠. 그거를 동맹을 중시하는 이 보수 정부에서 허락할지 저는 그거고요. 그리고 한미 FTA도 세게 더 한번 소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좀 그건 어렵다고 볼 거고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푸는 미국, 그렇지. 선의의 미국이라기보다는 이익에 근거한 미국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쓰는 혈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써야 되겠지만 저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속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래서 이 모습 보일 거 되거든요. 있는 사람이 더한 이유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이유는 다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부자가 된 이유가 오히려 그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 관계자한테 여쭤보시죠. 전직 차관으로서 조언은 줄 수 있지. 아무리 집권 7년 차라 할지라도. 근데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는 더 강화된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조로 우리가 다 동의한다면 거기서 우리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전략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게 그렇게 큰 전략적 이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사이좋게 협력적으로 지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부터 신망받거나 아니면 협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그냥 원오브 댐이 됩니다. n분의 1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보기를 되게 아쉬워하는 감정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죠. 쓸모가 높아져야 될 거고요. 또 미국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한미동맹의 가치 전통은 중시하면서도 아니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겠죠. 저는 진실의 순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것도 속담이네요.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
왜? 맞잖아요. 아, 좋습니다. 예. 그지? 예. 강에서 쓰셔도 돼요. 어제 물고기 먹으러 한번 가죠. 한번 갈까요? 예. 아, 좋지. 없어서 못 먹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선거가 점점 더 치열해질수록 미국 공헌에 대한 청구서를 내놓을 것이고요. 번외 질문 하나.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바이든보다 좋게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그 노쇼를 당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였는데 그 북한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상임이사국이 됐어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유엔 산하기구의 소위 로테이션 베이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은 할 수 있어요. 아, 순환 보직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Congratulation to 김정은이라는 소위 김정은 위원장 축하해요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 뜻은 나는 아직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랬어요? 예, 한 가지 또 덧붙일 게 있냐면 뭐냐면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를 선고받거나 수감되어도 대선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옥중 당선도 가능하다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저거는 없지만 그 선례는 없지만 근데 동시에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당선이 되면 미국 법에 의해서 중재인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다는 겁니다.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확정심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풀려나서 대통령직은 수행하게 되나?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이 없는 게 그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소위 독립당이라고 있었대요. 미국의 인디펜던스 파티라고 있었는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수감 중에 대선에 옥중 출마한 적은 있어도 어허. 당선 당연히 안 됐지만. 근데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법적 판단을 미룰 시나리오가 더 커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사법 체계가 꼭 우리나라가 있어요? 아, 지금 제가 대한민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왜 우리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1년 뒤네요. 딱 1년 남았네 정말. 예, 어떻게 될지 보시죠. 저는 2023년 11월 6일 날 트럼프의 당선을 1년 전에 예측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안 되면 뭐 제가 틀린 거고요. 이런 건 뭐 틀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잡복으로 시작해서 잡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